안녕하세요.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옥희입니다. 9월 개편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과 삶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느새 피부로 와닿는 가을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죠. 하루하루 즐겁게 사랑하며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행복한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신장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한결같은 40년 지기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만나면 편안하고 서로의 고민과 마음을 마음껏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찐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최근 국세청 공직 생활을 성실히 마치고 올해 세무사로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30년을 넘게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공직 생활을 해왔던 만큼 자신의 이름을 건 세무사 일도 훌륭히 수행해 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친구 소재성 세무사에게 신청곡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주면서 힘을 주고 싶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옥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소재성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네, 저는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양쪽 기관 합쳐서 31년 정도 공직생활 하다가 지난 6월에 세종시 나성동에서 이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재성 세무사입니다. 본래 대전이 고향이고요. 네. 2014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재직하는 기간 중에 권익위가 세종으로 이제 이사 오면서 저도 세종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네. 쭉 지금까지 세종이 좋아서 눌러 살고 있습니다. 네. 세종 시민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원주민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세종에 이제 약간의 고향 같은 그런 푸근한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저희가 이제 집을 좀 여러 번 이사 다녔는데 직장이 이제 인사이동치기가 짧아서, 네. 근데 이제 세종시에 가장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세종을 너무 좋아해서 네. 이것이 참 애착이 가는, 살면 살수록 네. 애착이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또 제 2의 인생 맞나요? 그러네요. 세무사로서의 2의 인생을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친구분이 굉장히 오랜 친구세요. 네. 40년 정도 친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4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된 친구니까 좀 지금도 오래됐네요. 그러면은 자주 만나시고 자주 연락하고 이런 친구신 거죠? 네, 이제 그 친구는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만난 건 아닌데, 네. 중간에 이제 조금씩 서로 이제 삶 영역이 달라지고, 저도 이제 공직생활하고 이사를 자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매번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친구는 연락이 1년 후에 끊기지 만나도 엊그저께 만나는 그런 친구 네. 같은 친구여서 4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주 만나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사연으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음악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30년을 넘게 또 이제 국세청 그다음 권익위까지 포함해서 31년 동안 이제 그 세무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세무사로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죠.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분야가 연장되는 업무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세무사라는 직업은 뭐 흔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보통 집이나 이제 땅을 팔 때 또는 네. 부모님 등으로부터 이제 재산을 상속받거나 뭐 증여를 받을 때, 네. 이럴 때 세무서에 세금 신고해야 한다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역시 이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제 사무를 관장하는 그 세무서, 그리고 네. 그 상급기관인 국세청, 그리고 나가서 이제 지방세까지 관장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납세자분들이 이행해야 될 이제 각종 세무상의 이제 협력 의무를 이제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러니까 국가공인 자격사, 네. 그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네. 뭐 쉽게 표현하면은 비유컨대 세무 분야 변호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이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세무사분들은 이제 절세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 또 많이 알고 있죠. 세무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세무사와의 그 업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네. 쉽게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세무공무원은 이제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제 각종 납세 협력 의무를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부과하고, 네. 그 납세자가 그 세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지 감독하는 뭐 네. 국가직 공무원에 이제 공무원에 이제 해당되는 반면에, 네. 세무사는 납세자분들에게 이제 부여된 각종 납세 협력 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도와주면서
그중에 이제 세무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이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네. 세법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납세자를 도와주는 그런 어.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죠. 공무원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라는 그 역할이 좀 상반되는 부분도 있으나 서로 협업하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이제 함께 조세 업무를 다루는 그렇죠. 거는 맞는데 네.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금을 조사하고 이제 네, 국민들에게 그런 조사하고 요청하는 업무를 한다면 세무사는 그 반대편에 서서 반대편에서 세-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네. 하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또 같이 조세 업무를 담당을 한다. 예, 공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너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4년간 이제 근무를 네. 하셨어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세무사들이 납세자를 도와주는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실 모든 국민에게 그 서비스가 사실 제공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국가가 모든 정부의 그 어떤 행정 처분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억울한 일이 이제 생겼을 때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 경제적인 이런 여건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관청에 사실 발 들이는 게 사실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마치 예전에 그 정조 시절에 신문고 개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고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그래서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야 중에서 저는 이제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파견을 4년 동안 나가서 국세 관련 조사, 네, 민원 고충 조사관으로 냈죠. 사실 이제 그때 4년 동안의 경험이 지금 저한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뭐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네. 권익위에서 민원조사관으로 근무할 때는 이제 돈을 안 받고 세무사 역할을 했던 것 같은 느낌. 예.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무사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뭐 특별히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세무대학이라는 특수대학을 졸업해서 좀 일찍, 좀 22살이 인 걸로 정말 일찍 기억나는데 하셨네요. 예, 일찍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31년이라는 공무원 생활을 했고, 이제 공직 생활 중에 이제 세무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목표가 이제 직장 내에서 목표가 조금 이제 희박해지고, 네. 이제 다른 이제 많이 공직생활을 했으니 후배들에게도 이제 저도 이제 자리를 좀 내줘야 될 때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다소 경직되고, 좀 사실 국세 공무원들이 업무 강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야근도 많고, 우리 저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5월달에 가장 바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네. 그때는 가장 바쁘고 1년 내내 늘 바쁩니다. 네. 그런 이제 공무원 생활을 조금 이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좀 들었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일찍 큰아들은 했고, 이제 네. 둘째도 이제 자립할 만한 그런 조만간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자녀 이제 부양해야 되는 부담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뒷바라지를 거죠. 어느 정도 끝났다. 네. 예. 집사람이 또 이제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딱 예. 어떤 게 뭐가 가장 많이 다르던가요? 뭐 다르다라는 면에 일단 회사가 다르겠죠. 그쵸. 개인 사무실이니까. 예, 다른 면은 이제 좋게 다른 면이 좀 많아야 네. 되겠죠. 네, 네. 예, 그 이제 뭐 나이, 사실 제가 뭐 적은 나이는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
네. 없습니다만 오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나올 만한 동기가 되고 먼저 세무사라는 자격사 이 직역 자체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하고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유직업이다 보니 네.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 네. 가끔은 31년 동안의 루틴에 이렇게 늘 이렇게 생활하다가 정해진 일정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게 전문적인 세무사 생활을 하게 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탄력적으로 모르지만 조절할 그렇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게을러지거나 좀 약간 어떤 때는 좀 무료한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마음을 내가 일중독이구나라는 생각하고 일중독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조금씩 이제 새롭게 이쪽에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나를 타이트하게 네. 딱 쪼여서 일을 만들어 줬다면 지금은 내가 이제 세무사로서 이제 스스로 이제 개척하고 일을 만드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군요. 뭐 그렇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어렵죠. 소득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신고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네. 또 연말정산할 때 이왕이면 좀 내가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런 자료들도 참 어려운데 일반 근로자가 좀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상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근로자분들이라 하면 근로소득을 이제 네. 직장인들. 그렇죠. 예.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겠는데 특히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세종세무서 이제 소득팀장 근무도 좀 해서 대충 네. 아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근로소득자분들이 내시는 그 갑근세 세수가 엄청 큽니다. 사업자분들이 내시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종합소득세에 비하여 네.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근로소득자분들 세종시에 기여하시는 자부심 가져도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금을 잘 내시는군요. 그렇죠. 일단. 예. 근데 이제 그런 근로소득은 통상 이제 다니시는 이제 회사나 그 기관에서 이제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매월 네. 급여 지급 시 이제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고 2월에 이제 1년치 연말정산을 해서 정산해서 환급을 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세금 납세 의무가 종결되니 사실 근로자분이 무슨 직접 계산을 하거나 이럴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제 항목들을 통해서 좀 나름 절세할 여지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을 통하여서 사용한 금액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정의 이제 소득공제를 합니다. 다만 이제 받으시는 총 급여액의 25%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전자의 그 4분의 1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의 소정 곱하기 이제 공제율을 해서 그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데 이게 진짜 맥시멈으로 이론상으로 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이면 뭐 세율이 이제 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뭐 최저세율만 해도 현재 6%면은 6% 적용받는다고 해도 36만 원 되겠죠.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이제 신용카드라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을 꼭 생활화하시는데 특히 보통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통하여서 구매하시게 되면 공제율이 신용카드에 비하여 더 높습니다. 심지어 뭐 2배 가까이.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그리고 또 가게에 있어서 뭐 부채 신용카드는 어쨌든 이제 빚이 되지 않습니까? 체크카드는 바로바로 결제되는 측면에서는 좀
가계 경제를 꾸리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체크 카드를 적극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것. 현금 영수증 발행이 꼭 발행을 훨씬 받으시라. 더 예. 네, 도움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걸로 네, 알고 예, 있는데 예. 이제 자가로 사신 분도 있지만 이제 전세 월세를 네, 임대 예.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주택의 주택 임차료도 사실 세금공제되는 게 있어요. 이제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월세 그 자체에 대해서 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네. 월세 지급액이 이제 연 750만 원이 넘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고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12% 또는 10%의 공제율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소득 공제가 아니라 네, 세액 공제. 예, 그 파워풀한 부분이니까 주택 아파트 월세 지급되는 부분 잘 증빙을 뭐 하게 금융 계좌를 통해서 이제 지급하신다면 그걸 증거자를 이거는 이제 제시하면 되겠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나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당은 안 되시고 근로자가 많은 우리 가운데? 세종시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제 세종 말씀드리는 시민 겁니다. 가운데 예, 그러면 이제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그러면 이걸 못 받으시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만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월세 부분도 아까 언급드렸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네. 이 월세를 세액공제를 못 받은 7천만 원이 이제 초과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 신고서라고는 네. 요 절차 현금거래 확인 신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현금 영수증을 세무서장이 발급해 주는 절차예요. 원래 이제 집주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대신 발급을 해주도록 하는 절차를 이제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현금거래 확인 등 신고서라는 요걸 통하여서 세무서장한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 보시면은 그 현금거래 확인서 신고라고 창에 검색창에 넣으시면은 그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오니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세무서에 상담자나 민원실에 가셔서 직접 하셔도 되고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세무서 소득세과나 네. 아니면 민원실을 연락하면 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나중에 네. 제가 자세한 경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임차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얼의 바람 기억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잊혀진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넌 주어간다면 힘차게 걸으리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그 바래진 기억에 나 사랑했다면 미소를 띄우리라. 네, 나얼의 바람 기억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소재성 세무사님과 함께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옥희입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주라면 세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세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정말 힘든 상황이 네. 생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세금 항목은 무엇이고 또 흔히 창업을 하면 세금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법인 사업자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사실 없을 것 같죠. 뭐 네. 법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워낙 규모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게 되죠.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이제 먼저 생각되는 게 인허가 업종인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 등에 가서 영업 허가를 받는다든지 네. 인가를 받는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보통 그 업종 관련한 인허가증 사본과 그리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이걸 준비를 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은 그때 그 대개 이제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규 사업자가 이제 지켜야 될 그러니까 뭐 안내 책자 같은 소책자를 나눠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업무도 했지만 책자가 의외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 꼭 그 필히 사업 개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책자 그냥 막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버리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보시길 권해드리고, 지금 현재 이미 계속 그 사업자 등록 내셔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그 소책자를 언제든지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네.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짚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좀 영세한 규모의 분들은 간이과세자, 1년에 총 공급대가 8천만 원 이제 미달하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분들은 이제 일반과세자라고 하는데, 일반과세자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분들은 1년에 7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자분들은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네. 1년치 그 다음 연도 1월에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염두에 두실 것이 뭐냐면 결국 거래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하는 거. 특히 이게 세무서 근데 국세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무서 즉 국세청은 매출 기록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카드로 그렇죠. 이제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 매출 요즘 보시면 고객분들이 단돈 1,000원짜리도 신용카드 결제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신용카드 기록, 뭐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 다 국세청에 집계가 예. 돼서 매출에 대해서는 뭐 특히 뭐 크게 이렇게 고민하실 여지는 좀 없고 중요한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세금을 줄인다는 거는 뭐 매출은 드러나니 결국 이제 매입 비용과 네. 관련 이제 필요 경비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갖추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네. 매입 거래를 일일이 사업하기도 바쁜데 증빙 갖추는 게 사실 번거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고객분들 처음 오시게 되면 사업용 카드를 만드시라. 사업용 카드. 카드가 어떤 거냐면 사업을 목적으로 네. 별도의 계좌를 하나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국세청에 등록을 하는 거고요. 네. 등록은 국세청 요건 좀 사업용 계좌인데 제가 잠깐 좀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먼저 만들고 네. 비록 지금 현재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의무가 모든 납세자에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분들에게 있는 건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만드실 걸 권해드려요. 관리하는 게 그렇죠. 좋다. 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분리해서 분리해서 만드시고 예. 그 계좌에 근거해서 사업용 카드를 하나 만드셔라. 그 계좌에 근거한 사업용 카드라 하면 신용카드가 될 수도 있고 네. 체크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카드를 만드셔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용 카드 등록 메뉴가 있는데 그곳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그 카드를 통해서 뭐 사업에 필요한 뭐 기자재, 비품, 뭐 심지어는 차량 유지비, 뭐 연료라든지 네. 뭐 차량 수리 관련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 카드를 결제를 하시게 되고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거래처 사장님에게 뭐 선물을 산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그 카드 결제 내역이 고스란히 국세청에서 그 국세청 전산의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액 중에 어떤 항목들은 100% 다 되는 거는 아닌 예.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도 계산을 하는 그런 세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네. 사실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접대비 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기 위해서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업용 계좌를 만들고 네. 또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하면 나중에 그 서류를 뭐 따로 이렇게 막 힘들게 준비할 필요 그렇죠. 없이 관리를 하는 걸로 바로 네. 매출 기록이 남으니까. 최근에 그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네. 이거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니까 그 사업용 카드 사용 기록을 뚜루루루 이렇게 집계를 해서 월별로 이제 그 사업자분들이 얼마를 썼고 얼마를 이제 만약에 그 사업용 계좌로 수익 금액이 들어온다면 그 매출 매입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도 해서 내가 사업을 이게 잘 운영해 나가는지 그런 정보도 은행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는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용 계좌라든지 사업용 카드가. 네, 너무 좋네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것만 지켜도 해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세종시는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열풍이 대단한데요. 이제 또 양도소득세나 부동산 관련 세법은 세무사님 매년 개정된잖아요. 그럼 그렇죠. 세무사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사들도 힘듭니다.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양도소득세, 네. 상속세면 증여세, 뭐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 포함한 그 외의 것들도 아우르기 때문에 네. 꼭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상속 증여를 통상 하는 것들 대부분 부동산이 그 네. 비중이 좀 높거든요. 어쨌든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연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어떤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그 세법이 변화무쌍하게 많이 네. 바뀝니다. 예. 그 매년 그 바뀌는 그걸 막 피해가려면 사실 맞아요. 예. 그 진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따시면서 많이 공부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시다고. 예. 그분들도 예. 힘들어 하신다고 말씀 많이 하시지만 세무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뭐 매번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네. 공부하고 그렇게 납세자분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부동산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건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양도소득세 경우 이제 짤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현재 그 부동산 경기가 사실 뭐 서울의 일부는 모르겠으나 좀 지방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경기가 좋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이 어쨌든 그러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양을 좀 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과거 부동산 거래, 특히 이제 주택이 이제 대부분이 될 텐데 주택 거래 제한으로 작용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네. 이 부분이 2024년 5월 9일까지 이게 유예가 됐습니다. 중과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양도소득세 특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이제 주택을 양도할 때 이제 발생되는 문제인데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저희 지정된 곳이 서울에 뭐 아시는 그 서초구, 뭐 강남구, 용산구, 뭐 송파구 이런 부분 이런 지역 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없다 보니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주택자, 네. 2주택 이상인 분들이 주택을 팔 때 발생되는 세금 부담이 이제 많이 좀 줄었다. 그런 상황이니 요 시기에 만약에 이제 주택을 판다라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규제가 이제 많이 풀려서 그렇죠. 네. 2주택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적기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특히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 다주택자신 분들이 주택을 양도하는 시기를 판단할 때에는 이런 어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부가 세제를 좀 더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되려면 필히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때 이제 파시는 게 양도세 측면에서 절세 팁이 되겠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좀 자산을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속세 및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 거래되는 가액을 양도소득세처럼 제3자하고 거래할 때는 그 거래된 가격, 매매 계획서에 써진 걸 그냥 인정하지만
상속증여세는 뭐 증여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그 가액 그대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가라는 거를 네. 추적을 하는데 보통 시가라고 하면 그 당의 그 물건 그 뭐 어떤 특정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하고 유사한 그 비슷한 그 아파트 매매 거래 사례 같은 것들을 추적을 해서 그 네. 가격을 이제 시가를 정하기도 하고 또 감정을 통해서도 확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가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이제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처럼 네. 이 시가도 그냥 변동되니 그 자산 가치가 이제 상승할 시기에 증여하기보다는 좀 하락하는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하락하는 시기. 그렇죠. 네. 그 이제 증여세 절세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결혼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그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자녀 같은 경우 5천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미성년인 경우는 해당에 이제 금액이 좀 네. 5천만 원이 아니고 이제 2천만 원이긴 한데 결혼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뭐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예. 다만 이제 보니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경우를 네. 이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증여를 1억을 더 추가를 해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회이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 그때그때 활용할 좀 필요가 잘 있죠. 예. 파악을 하고 또 이제 세금을 신고할 때 또 이렇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또 일을 맡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세무사님. 예. 그 시기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를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세무사님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비교가 가능한 물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네. 일반 나대지 같은 거는 이거 뭐 매매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감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가를 확정하면 네. 나중에 좀 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증여를 받은 것도 결국은 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팔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감정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감정을 무조건 낮게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시간이 아유, 많지 너무 많은 얘기해서 않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네. 세무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세종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세금 고충 그다음에 이렇게 막 양도세나 소득세 이런 걸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단비처럼 이게 많은 해결사를 해드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예. 이제 세무사로 제 2막의 인생을 펼치고 계신데 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특이하게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세금 고충 민원을 좀 다룬 경험 좀 있고, 네. 예, 그리고 국세청에서의 국세행정 경력도 있고 해서 이걸 통해서 세금 고충으로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 놓고 해주신다면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도와드리는 그렇게 해서 좀 보람 있게 남은 이제 주어진 저에게 네. 시간들을 좀 보내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세금 부과 처분 외에도 세금은 적절하게 부과됐지만 네. 고액의 세금이 이제 체납이 돼서 생활을 일상적인 생활이 좀 곤란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진 그런 분들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노크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네. 사업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으면 그렇긴 한데 네. 그 외의 부분 예. 나머지 제가 또 가정에서나 우리 가족들에게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못했던 부분 더 잘해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네.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네.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이렇게 예쁜 따님과 아드님도 있고 또 사모님도 계신데 오늘 이렇게 나온다고 같이 신청곡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다고요. 끝으로 예, 예. 어떤 곡들을 신청해 주실까요? 예. 저희 딸이 지금 이제 교대 4학년생이고 이제 예.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 보면은 선생님들 특히 이제 초등 네. 선생님들 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것 마음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좀 힘내시고 이분들에게 응원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딸을 포함해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그 선생님이 되시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임용고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윤도현님의 흰수염고래라는 네. 곡 한번 청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재성 세무사님과 함께 FM 라디오 함께 사는 이야기 최욱희입니다. 함께했습니다. 끝곡으로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그런